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그럼에도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3% 상승한 26,79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0.16% 하락한 1,82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62% 상승한 0.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59%,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0.15% 하락한 1,32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올려 전망을 하였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 실업률의 경우도 이제 올해도 3.8%로 최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2024년 말에는 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4.4%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이 IMF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발생한 금융 및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며 소비자 수요는 견고했고 이 노동시장도 건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 그러나 이 수요와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이 양날의 검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경제 성장 둔화 및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 이제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 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상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IMF의 경우는 이미 긴장 요인이 내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미국 및 국제 경제에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 한도는 즉시 인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이 게오르기에바 이 총재의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에는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의 중기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금리 수준이 2024년 말까지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또한 거론이 되었는데 이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장기 고전 금리로 계약이 돼 있어 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과거보다 이자율에 덜 밀감하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것인데 아침이라 그런지 엄청 입이 꼬이네요. 네, 무튼 이는 연준이 인플레를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 금리를 인상할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미국 백악관과 이제 의회 간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이 협상이 만약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6월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다라면서 26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 이미 유의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 달 1에서 2일 돌아오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보장 및 군인 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라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금고에 돈이 빈다라는 뜻이죠. 이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이제 내달 1일까지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떠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와 관련된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면서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변하게 되었는데 앞서 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 이제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AP통신은 이 양측이 대선에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 4천억 달러 감도 안 오는 금액이죠. 하나로 약 4경 2천조 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이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통은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겠죠. 이 위험 자산에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크립토, 암호화폐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뉴욕타임스는 협상안의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이 80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 보장 등 분야에서 이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 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 의장 지명 행사에서 이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다음 달 6월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되었는데 양측 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이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한 상황이죠. 의회는 이제 29일까지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합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도록 지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충일과 같은 의미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원의 경우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합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서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 월밍턴에 있는 자택에 머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부 강경파 설득 역시 관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이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안 수용 불가
도망침을 천명하였는데 이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먼 하원 의원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탄하면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해서 자체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수정 헌법 14조는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헌법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옐런 채무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서 대통령은 수정 헌법 14조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한다며 14조 발동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참 시간이 갈수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채 한도 상향 협안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 것인지 글로벌 전 세계 모든 금융 종사자들이 관심을 촉구 세우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사에게 유의미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 리플사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이르면 몇 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되었는데요. 이 갈링하우스가 SEC 대 리플 소송의 종결의를 예측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윌리엄 힘먼의 문서를 봉인해달라라는 기관의 신청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힘먼 문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해 논란이 된 거죠. 2018년 윌리엄 힘먼의 연설에 대한 SEC의 내부 심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또 리플 CEO가 이렇게 소송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다, 1월달, 2월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이렇게 한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애틀란타 연은의 경우는 XRP에 대한 국제결제 수단으로 XRP로 이제 국제결제 수단이 가능하다, 효율적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동안 음모론으로 펼쳐지던 것들이 점차 현실화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XRP가 곧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곧 높은 변동성 발생할 수도 있다. 고래 지난 3주간 5,200만 개 XRP 매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최근 거래 활동에서 XRP는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 패턴은 XRP가 두 개의 수렴 추세선 사이에 끼어들면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큰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XRP가 높은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제는 다른 차트 분석에서 4시간 봉으로 볼 때 XRP의 경우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주목해야 할 주요 레벨이 최근 리플의 거래 가격 최고치인 0.60달러라고 하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당한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트레이더가 가격 추세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표인 50일 지수 이동 평균 EMA 아래로 떨어지면 잠재적인 하락 궤적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 알리가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 고래 지갑들은 지난 3주간 약
약 5,2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2020년 12월 이 소송 소식이 나오고 나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한 리플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리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 XRP 투자자들 대부분이 사실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상대는 SEC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겨도 다른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리플이 만약 승소할 경우 대부분의 코인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SEC가 현재 상황에서 마냥 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재판부도 이 사실을 잘 알 텐데요. XRP 투자자들이 이 소송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다시금 실감을 할 것입니다. 리플의 패소에 대해 당연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두어야 하죠. 만약 패소를 한다면 리플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더구나 리플은 본사 이전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패소 자체는 당연히 시장 심리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모든 크립토 마켓이 하락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SEC가 다른 알트코인의 소송을 걸 경우에는 그나마 재단에 돈이 있으면 이 타격이 불가피한 합의금을 내줘야 할 거고 가난한 재단 토큰들은 대부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SEC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XRP 투자자들은 어쩌면 그 전에 올 수 있는 약한 상승에 매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XRP의 글로벌 비전에 동의하고 그걸 믿는다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XRP를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 중에 그럴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가격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하나의 사기업으로 XRP 탈중앙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플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무엇보다 가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리플은 그냥 희망회로만 오지게 돌리게 만드는 스캠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이 CNBC의 이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XRP와 솔라나 도지코인에 대해서 거대한 사기다라고 말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XRP 자체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구글에서 비트코인 관련 검색량이 최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검색량 변화는 단순 매크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와 국내 배터리 관련 주식의 급등으로 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아무리 넘쳐나도 코인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어쩌면 절망적인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또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사이클대로 상당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격에 매몰되어서 미래를 못 보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익명의 트위터 분석가인 테크데브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근접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포물선형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보다 500%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테크데브의 경우는 4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애널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 차가운 반응 또한 이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음 상승 사이클은 2025년이 될 거라는 중론에서 벗어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26K 때 26,000달러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500% 상승하면 130K 13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비트코인이 약 1.7억 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기의 문제일 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인 마켓, 이 크립토 마켓에서 최근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우는 요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급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CCTV를 통해 코인 관련 거래 소식을 전하더니 이제는 아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베이징의 실물 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초기에는 디지털 위안화의 모바일 결제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에 그치겠지만 이후 국경 간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본토인 베이징에서도 코인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이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달려가는 자산에 뛰어들었다가 물리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산에 주목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투자 격언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다들 자신은 이렇게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마켓에서 매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거래량과 가격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진 코인보다 급등한 엔비디아나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반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 모으는 사람들은 결국 2025년에 부의 추월 차선에서 기쁨의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